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데이터로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Y,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에서 김준일 에디터는 나라 걱정을 잔뜩 하고 가셨는데 두 분은 어떤 새해 소망 품고 계십니까?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희망. 네, 작년 한 해 희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용이 날아오르듯이 정말 한번 박차고 날아올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차고 날아올랐으면 좋겠다. 네. 에디터님 어떤 소망 갖고 계세요? 저는 뭐 이제 그 연말에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시청했고 사랑했던 한 배우를 어찌됐든 잃었잖아요. 이제 그런 대목들 때문에 올 한 해는 좀 그런 소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이 좀 웃을 만한 내용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안 그래도 저희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정치권이 발칵 뒤집힐 만한 또 그리고 한 공당의 대표가 정말 저도 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런 어떤 테러 행위는 굉장히 분노스럽고 충격을 금할 길이 없지만 이런 소식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2024년을 기대했고요. 예. 더불어 좀 분위기를 바꾸고자 사실은 그 CPBC에 있는 우리 뉴스 공감이 올라가는 채널이 20만이 넘겼으면 좋겠다. 벌써 넘겼습니다. 이런 생각을 연말에 했는데 예. 올해 보니까 넘었더라고요. 예. 네, 20만 넘은 거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덕담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뭐 정치권이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 방문 중에 피습을 당할 소식 두 분 듣고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먼저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게 경동맥이라는 데가 굉장히 위험한 그 신경이 지나가는 혈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정맥? 경정맥? 정맥. 네. 경정맥.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 옆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지금 떠올랐고 이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 좀 끔찍했어요 사실. 그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거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너무 뭐 충격적이고 사실 보시는 분들도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오전에 이제 타 방송에서 방송하다가 이 소식을 생방송 중에 접하고 나니까 사실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고 아연실색할 만한 내용이었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 내용을 좀 주시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사회가 너무 좀 뭐랄까요 병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이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또한 뭐 모르겠습니다. 이념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한 사람을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테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있을 수가 없는 행위고요. 그렇죠. 더불어서 꼭 이제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일이 생기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내에서도 확대 재생산이 되거나 왜곡하거나 음모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꼭 근데 있어요. 이게 또 한 양극단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작극 아니냐 내지는 뭐 민주당 내부에서 뭐 꾸민 일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들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되지 않고요. 더불어서 또한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마저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이게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것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의 생명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먼저 걱정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뒤이어서 얘기해도 되는데 이런 대목들은 좀 우리 사회가 너무 좀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코너가 코너인 만큼 이번 일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피습을 한 사람이 그 누구냐 가해를 한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지금 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사회에 뭔가 불신 같은 거를 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일견에서는 정당 성향의 지지층들을 다시 결집시킬 수도 있는 하나의 매개가 선거를 앞두고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처리 과정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피습 사건은 뭐 이제 정치적으로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물론 이제 그 정도가 좀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 역시도
있고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유세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모 지역에서 그런 린치를 당했던 적이 있어서 예. 머리에 이제 붕대 감고 이렇게 유세했던 기억도 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됩니다만 이런 이제 정치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마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을 하는 단계에서 사건의 피해자인 이 정치인이 뭔가 동정론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큰 인물론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 가해자를 선처해주거나 혹은 여론을 보듬는 역할을 그 정치인이 하게 되면 자연스레 동정론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거는 사실인데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테러를 당한 이후에 아주 다행히 목숨에 영향이 없고 의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해당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헌정사 이후에 아무튼 모든 사례를 다 비춰봤을 때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네.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이재명 대표 수술 경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좀 그 당에서는 이제 좀 자세하게 지금 안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안 좋은 징후로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새해 벽두부터 전체적인 그 국정 운영 일정이 다 이제 이상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꼭 좀 건강하게 큰 탈 없이 좀 쾌유를 기원하면서 예, 저희는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 총선이 딱 99일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정당 지지율 더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게 되거든요. 오늘 신년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졌는데 큼지막하게 키워드로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경제를 이제 좀 신경 써달라라는 요구가 많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물가를 좀 잡아달라 이거를 그냥 저는 다 요약을 하고 싶어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20%대로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신경 써주면 더 좋겠다. 약간의 그 이제 기대감 이런 건 조금 이 경제에 좀 신경 써달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올라갈 기미는 좀 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별로 올라갈 기미가 없어 보이는 게 최근에 개각이 있었잖아요. 네. 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뭔가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러일으킨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지금 엠브레인 자료 경향과 엠브레인 경향신문이 엠브레인에 의뢰한 자료를 보면은 12월 29일에서 30일 날 조사한 건데 대통령 긍정 평가가 29%로 더 지금 30% 밑으로 지금 내려간 자료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엠브레인 자료는 그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약간 그 중간 정도의 평가를 지금 집어넣어서 긍정 평가가 더 낮아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29% 자료가 하나 나와서 그리고 다른 것도 거의 30%대 초중반 그래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별로 긍정적인 낙관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새해 여론조사 어떻게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 지지도 모멘텀 말씀하셨으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좀 야박하게 평가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기대를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나 앞에서 이제 김준일 에디터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또 카르텔이 나왔어. 뭐 어찌됐든 뭐 민생이란 단어가 뭐 9번 나왔고 국민을 28번 나온 거는 민생이란 얘기가 들어가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은 좋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르텔 또 이념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역시 또 이제 반대 진영에 대한 어떤 그 압박, 겁박 이런 거를 하시려는 건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셨던 이런 운동권 카르텔 마찬가지의 연장선인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국민들은 뭔가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제시하는 민생에 대한 어떤 화두 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꼭 경제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 병들어 있는 것들을 좀 우리 대통령께서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 치유해 주는 그런 힐링의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신년사도 저도 좀 보면 사실 어떤 언론인들의 평가입니다만 사설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2023년 신년사와 2024년 신년사가 그리 다르지 않더라. 길이는 늘어났는데 키워드가 비슷했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 걸 수 있는 어떤 희망과 기대를 국민들께서 조금 이번에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앞에서 짚어주신 이은영 소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지지도에 영향을 줄 만한 모멘텀이 신년사를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첫 걸음이 조금 아쉬웠다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두 분의 해석을 듣고 싶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 지표 이 분석한 조사 결과인데 정당 지지율로 보면 야당이 뒤지는데 총선 결과 기대에 대한 민심은 또 뒤집힌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민심은 약간 엇갈려 보이는데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조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저도 보다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 트렌드는 되게 비슷한 게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정권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는 견제론이 한 10%포인트 이상 높은 상태고 예.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는 두 당이 엇비슷한 여당과 야당이 엇비슷한 수준인데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은 자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이제 워낙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정당 지지율로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겠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2년 동안 뭘 했느냐. 그 대통령 지지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외교안보를 잘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경제민생을 너무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겠다. 그래서 네. 견제론에 대한 게 더 높게 나온 전체적으로 흐름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던 자료인 것 같아요. 에디터님은 이렇게 엇갈려서 나온 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좀 매우 밑바닥 민심 전문가로서 단순하게 보는데요. 이제부터는 사실 정당 지지도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어쨌든 드러나지 않은 중도층의 표심이나 민심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도 정당 지지도 보면 국민의힘이 조금 높고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높고 뭐 그런 여론조사들은 많이 있었는데 큰 차이가 사실 안 났었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 표심을 열어보니까 약 18%에 해당하는 엄청난 표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이거나 오차 범위를 뭐 살짝 벗어나는 정도의 그런 정당 지지도 차이는 이제 큰 의미는 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정부를 그러니까 심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야당을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좀 더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론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꼭 여당을 지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기에는. 다만 제가 판단하는 우리나라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다가오게 되면 스윙 보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한 어떤 전략적 선택을 주로 하는 유권자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뭐 저는 완벽한 중도는 없겠지만 투표라는 어떤 전략적 행위 자체에서는 그때그때 큰 주제에 올라타는 게 우리나라 중도층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국정 지지도를 보면 어찌됐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뽑았던 중도층조차도 이제 와서는 내가 2년을 보니까 지금 상황을 봐서는 나는 뭐 여당 지지자였지만 국민의힘 지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쯤에서는 좀 매질을 해줘야 되겠어. 죽비를 좀 들어줘야 되겠어. 라는 분들의 중도층 민심이 훨씬 더 중요해서요. 그래서 뭐 정권 심판의 의미에서 범야권에 표를 주게 되면 총선의 민심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쉽게는 이제 선거가 지금 99일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정당 지지층들, 고관여층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정당 지지 성향 중심으로 결집이 되기 때문에 양당 격차가 별로 없는데 그 이제 심판론이냐 안정론이냐 중간 평가적 성격에서는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반영해서 이거는 좀 성적표를 낮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견제론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중도층에서는 지금 견제론이 이게 그 갤럽이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한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자료 보면은 중도는 62%가 견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균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지금 더 많이 화가 나 있다. 근데 그 중도층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뭐 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층이거나 또는 그 연령대로 보면은 약간 이제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요 정도 계층이거나 그러니까 경제 민감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도층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중도층 비율이 지금 많이 좀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줄어드는 거죠. 중도층의 비율은. 그래서 지금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당이 30% 초반으로 거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사이즈는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 중도층 표심이 이번 선거 결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변수나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중도층을 포섭할 그러니까 여야 모두를 그러니까 아무튼
중도층에게 여당, 야당이 각자 어떤 매력을 어필해야 되냐 이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여당이 그러니까 무당층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여당이라면 지금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이나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들의 제 뇌피셜입니다. 그분들 뇌 안에 들어가 보면 민주당은 부패했다. 운동권 세력은 부패했다. 수락연설에 나왔던 그 거. 운동권들의 순회는 이재명이다. 물론 이재명이 운동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예. 민주당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어째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이제 프레임? 그분들은 그런 프레임으로 해서 여전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싶어도 저런 부패한 운동권 세력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이 안정화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해달라라는 호소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굳이 예. 비유를 하자면 공격형 수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막아낼 거는 이제 막 이렇게 골키퍼가 공이 산발적으로 들어오면 막 거미손처럼 막아내긴 하는데 어찌됐든 김병지 당시의 골키퍼처럼 막 앞으로 질주하는 그런 수비형 공격이고요. 야당은 뭐 사실 그에 비하자면 중도층에게 어필할 무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사실 닥치고 공격할 소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당장 김건희 특검법. 뭐 그것도 있고 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뭐 무능한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뭐 바다도 심지어 일본에게 넘겨줬다 내지는 뭐 독도마저 이번에 넘겨주지 않았느냐 게다가 예. 최수근 뭐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이번에 거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수근 상명 죽음에 대한 뭐 수사 무마 의혹 이런 것들도 많았죠. 특검 발의를 하려고 민주당 내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치면은 이제 변화구를 여러 가지 던져가지고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닥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워낙에 소재거리가 저는 뭐 많이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전략으로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또 다른 전략을 좀 택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야당은 변화구도 많고 직구도 많고 여러 가지 소재 구실이 있는데 여당은 구실이 딱히 그냥 직구 하나 운동권 직구 그냥 던지고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구실의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당층을 포섭하려면. 지금 그거를 좀 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이 피습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당에게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도층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 견제론이 높은데 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피습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건 정말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방치를 했냐. 오히려 그 화가 여당으로 가거나 그렇게 될 수 있. 대통령에게 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이제 에디터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김건희 특검법 지금 사실상 거부권이 예정이 되어 있는 네. 안이기도 합니다. 요게 총선에 미칠 후폭풍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경향신문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12월 29일, 30일 날 1,001명 대상 한 조사를 보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게 62% 나왔고요. 대구 경북 지역, 그 여권의 핵심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부적절하다가 48%, 적절하다는 의견 36%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거는 대통령의 내로남불 이렇게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 명분과 논리를 잘 세워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뭐 세워도 이게 지금 10명 중 6명이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에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이제 고려를 하고 표심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지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보면 뭐 5대 4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고려한 어떤 그런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게 51%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다. 여기 48%여서. 근데 이거는 그 숫자는 비슷해도 무게감은 달라요. 한쪽은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고 한국 쪽은 권력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좀 완전히 다르다. 숫자는 비슷하게 나와도. 예.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특검법.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금 이제 말씀 주신 이은영 소장님 의견에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실제 뭐 재판 일정도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예. 검찰 쪽에서 주장하는 이제 여러 이제 기타 혐의들도 남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수사를 실제 받으려고 했거나 재판에 넘어간 사안들이라서 현재 진행형인 것도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만 대부분 과거형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혐의다 무혐의다 판단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사를 뭐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뭐 진행했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다는 점에 일단은 저는 동의하고요. 예. 지금 보니까 중도층에서 61%가 김건희 특검, 이거 한국일보 조사입니다. 네. 49%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총선에서 고려할 이슈로 꼽았다. 투표에 고려하겠다는 것은 저는 상황을 봐서라는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서 네. 이 대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일반 TV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이나 정치 대담 프로그램 보면 네. 누가 보더라도 보수 쪽 패널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진보 쪽 패널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 중도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진보 쪽에 속해 가신 패널은 중도층이 약간 중도층의 성향은 진보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 쪽으로. 그렇죠. 보수 쪽 패널은 중도층은 원래 현 정부에서는 보수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그러면 중도층은 보수 쪽 성향들이 원래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서로 다른 전제를 깔고 중도층에 대한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한 게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게 그 중도층이 계층 이념 성향으로 본다기보다는 예. 세부 속성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민감층인 경우가 지금 중도층으로 많이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쟁에 더 이상 나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영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 네네. 초반 자기 이제 문제가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앞으로 미래 걱정하는 사람들 네. 예. 여기 중도층으로 지금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념 성향으로 보면은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계층으로 보면 좀 다르다. 예. 그래서 더 지금 그 진보 성향층보다 대통령 평가나 이런 게 더 안 좋거든요. 예. 근데 경제 민감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왜냐면,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TV 보시거나 라디오 들으실 다 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유념하시라고. 그죠. 중도를 아전인수로 내 해석에 맞게 그렇죠, 해석하는 그렇죠. 거예요. 해석하는 네. 부분에 네. 있어서. 근데 지금 또 총선 앞두고 심판론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정부 여당 심판론 지지는 52%, 네. 야당 심판론 지지는 48%, 동시 심판론 응답자도 2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이 심판 투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심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도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를 보고 왔는데 이제 요 대목은요. 예. 이것도 역시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한 조사이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유튜브 예. 시간이라서 굳이 언급 안 해도 됐나요? 뭐 그래도 언급해 주셔서 나쁠 건 없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짜 이 대목은 제가 해석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 여당 52, 심판론이 52, 야당 심판론은 48, 동시 심판론 응답자는 22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목은 저는 이제 어쨌든 중도층이 앞으로 어디에 쏠리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리고 예. 22%는 동시 심판론이잖아요. 네. 이 대목을 보면 굉장히 유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번에 나오는 여러 신당들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영향이 클 거다라고 저는 읽혀지고 있거든요. 동시 심판론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여야 심판은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높은데 이 동시 심판론이 제가 기존에 봐왔던 다른 이제 여러 선거 국면에서 총선 국면에서 봐왔던 동시 심판론 중에 꽤 높은 수치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이 부분이 중도층과 많이 오버랩이 되는 듯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은 이은영 소장께 부탁드리려고 내가 참고 있었습니다. 이 문항 때문에 저도 지금 이게 질문지를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여당 심판 52, 야당 심판 48이면 이게 합의 100이거든요. 네. 근데 동시 심판 갑자기 22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문항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걸 아닌가. 예. 그래서 이거를 아마 복수 응답이 들어간 것 같은. 복수 같기도 하고. 이게 두 개의 문항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문항에서 여당 심판과 야당 심판 이렇게 물어본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가 동시 심판론에 대해서 좋아하느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이건 설문지를 좀 봐야지 해석이 정확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동시 심판론 응답자 22%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파층 사이즈하고 좀 얼비슷해요. 비슷해 보여요. 예, 그래서 일단 해석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무당파층 양쪽 다 싫다. 동시 심판론.
네, 어떻게 될지 또 추이를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 질문지 오픈되면 다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앞서서 저희가 누차 강조했던 이번 선거에는 사실 그 총선의 구도 자체가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거란 예상이 워낙에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럼 뭐 아무튼 구도가 그렇게 짜여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양당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양당 정치에 대한 어떤 피로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의 구도가 그렇게 실제 춘추전국 시대로 가든 아니면 뭐 4자 구도, 3자 구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당에서 합종연영이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요.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신년조사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이 동시 심판론의 수치가 꽤 다른 총선 때보다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중도층이 이 제3지대나 제3신당으로 쏠리는 표심이 다른 총선 때보다 비교해서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의미로만 네. 정리해두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신당의 소구력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준석 신당은 이미 창당 준비 들어갔고 네. 이낙연 신당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신당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28, 29일 한 자료를 보면은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출범하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 18%가 의향이 있다고 했고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양당 심판 22%랑 비슷한 20% 언저리의 그 숫자고 그다음에 그럼 어디로 바꿀래 하고 20% 네. 18%한테 다시 어디로 바꿀래 했더니 9%가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7%, 잘 모르겠다 2%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숫자상으로 보면 이준석 신당이 조금 더 높은데 가장 높긴 하네요. 얼추 그냥 한 자리 숫자. 그래서 이게 이낙연 신당 7%는 아마 호남에서 이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준석 신당 9%는 좀 전국에서 뭐 호남 수도권에서 요 9%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좀 그렇게 보이네요. 동시 심판론 얘기하다가 저희가 신당 소구력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파괴력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총선 판도를 뒤흔들 변수가 될 거라고는 봅니다. 아마 양당 모두 긴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어느 쪽에 좀 더 충격을 줄까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저는 지금의 시기로만 딱 판단해 본다면 뭐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사실은 뭐 거의 역사로 본다면 10년 정도가 남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100일이라면 너무 많은 일이 펼쳐질 거니까요. 근데 지금 시기로만 봤을 때는 어찌됐든 보수의 분열로 발생한 이준석 신당은 어찌됐든 국민의힘 쪽에 영향을 더 많이 줄 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낙연 신당도 호남 쪽에 민주당 쪽에 호남표를 갉아먹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무게나 파급력으로 봤을 때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끼치는 영향보다는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의 이제 젊은 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지 세력과 더하기 지금 호남 쪽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오프라인 쪽을 담당해서 지지 기반을 좀 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영남 쪽도 이제 차후에 공천 작업 전후로 해서 만약에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전 신당으로 몸을 좀 움직이게 된다면 영남 표밭도 어느 정도의 새로운 세팅이 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준석 전 신당이 영남에서 끼치는 영향이 이낙연 신당이 호남에서 끼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봐도. 근데 민주당은 수도권이라는 큰 시장이 있는데 호남 쪽에서 이낙연 신당에게 모르겠습니다. 뭐 두 자리 의석까지는 아니겠고요. 한 자릿수의 의석을 만약에 빼앗기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신당으로 나오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국민의힘에게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텃밭은 어찌됐든 영남이니까요. TK와 PK에서 만약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파괴력은 클 거라고 예상합니다. 마지막 질문 요거 드리려고 합니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연대하거나 합치게 된다면 총선 판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아까 이 양당 다 심판하고 싶은 22%를 동시 심판론. 네, 동시 심판론 흡수하게 되면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당이 될 건데 예. 이게 지금 세대적으로 볼 때 두 분이 너무 지금 세대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합쳐지기가 이게 두 분 너무 상극의 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각각으로 가는 것보다는 힘을 합치는 게 힘은 더 커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까? 사람들이 또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이게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 둘이 합치고 나서 힘을 우리가 표심을 실어줘도 결국엔 또 쪼개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뜻 지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22%가 다 흡수가 안 되고 아까 9%, 7% 이렇게 그냥 작은 당으로 그냥 남아버리잖아요. 주도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의심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네. 에디터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당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구도적 측면도 좀 짚고 네. 이 두 인물이 따로 꾸리려고 하는 신당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합칠 것이냐.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뭐 이제 두 분이 좀 열려 있는 채로 뭐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닫았습니다만. 예, 그렇죠. 뭐 그렇긴 하긴 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이라는 인물을 어쨌든 포용해서 같이 가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너무 많이 내려놔야 될 거라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더라도 장사를 혼자 해서 크게 먹는 것보다 각자 어떤 권한을 내려놓고 나눠서 먹는 것은 얘기가 나중에 이제 청구서가 많이 날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저는 이제 내가 이렇게 위험 부담을 짊어지고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나왔는데 굳이 내가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명계들을 같이 함께해서 간다? 이러면 잡탕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진 않을 것 같고요. 실제 민주당계 호남 인사였던 문병호 의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계신데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적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민주당 아무튼 그 당적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포용이 가능한데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겠죠. 근데 민주당을 막 탈당한 이낙연 인사들을 포함해서 개혁신당으로 함께 간다. 이건 일단 첫 번째로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따로 갔을 때 그러면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누가 더 파급력이 있냐는 앞에서 짚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하죠. 앞으로 더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비명계 인사들 중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으로 몸을 옮길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도 좀 전화 몇 통을 돌려봐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오늘 더 아무튼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정중동 행보를 보이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칙과 상식에 있는 분들 중에 몇 분이. 그래서 실제 가실지는 안 가실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기 있게 지금 떠나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굉장히 진짜 찬바람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if를 전제로 해서 계속 여론조사 문항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냐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사들이 사실 정당에서 이렇게 전략조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막 수면이 올라오는 그럴 정도로 지금 정당판이 좀 복잡하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동업을 한번 했다가 망해봤잖아요. 저 경험이 있죠. 그런 선택은 다시는 안 할 것이다. 그때도 호남이랑 합쳤었어요. 낫다. 그때도 이제 안철수 쪽과 합쳤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을 다시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소식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지 너무 뉴스가 많이 나오고 또 조사 결과도 너무 많아서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